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비공개 퇴임식을 합니다. 퇴임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어제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유사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내란에 선동한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옵니다.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와 출국 금지 인력 대기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내란 특검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로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박 전 장관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체포, 말도 안 되는 구속 시도였어요. 우선 내란이 아닙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SNS 등에 종북 세력을 척결하라는 등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자 그제 오전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습니다. 특검은 체포 당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새벽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동시에 이달 말로 예정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병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서 오늘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인데요.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 항소 포기 사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검찰은 이례적인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았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퇴임식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퇴임사 전문이 배포되는데 노 대행은 여기에 자세한 입장을 담겠다고 했습니다. 엊그제 노 대행은 취재진에게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대 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법무부에서 지우라고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자신은 이제 야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통해 사실상 항소 포기로 받아들였다는 선택지가 뭔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윗선 압박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틀째 국회에 출석해 수사 지휘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이렇게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추단을 해갖고 판단한 것 같은데.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됐습니다. 검찰 빅3가 모두 자리를 비운 건 지난 2009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대검 차장이 받던 보고를 받으며 공백을 채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수뇌부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10월 초까지 후임 총장을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검사들을 단죄하겠다면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검사도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번 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민지숙 기자입니다. 법치부정, 집단응명, 정치검사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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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검사들의 반란을 저지하고 분수해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를 기존 정부안보다 40억 원 넘게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작업에 착수하며 검찰 분쇄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정조사 역시 이번 주 내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국정조사는 제적 인원 4분의 1 이상만 동의하면 추진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대행의 사퇴는 꼬리 자르기라며 책임질 사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소취소제도 폐지법을 발의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거둔 천문학적인 수익에 대해 법무부와 여권은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도 민사재판을 잘하면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MBN이 딱 한 차례 열렸던 대장동 민사재판을 취재한 결과 이 재판부가 형사재판 결과를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과연 잘할 수 있는 걸까요? 우종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관련들을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권은 형사재판 항소를 포기해도 민사재판으로 대장동 수익을 환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사재판부 생각은 다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 등을 상대로 낸 4건 소송 중 지난해 3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김만배 씨를 상대로 낸 소송 재판이 딱 한 차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며 기다려보자는 취지로 말한 걸로 MB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형사재판과 관계없이 민사재판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장동 민사재판부는 참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 이후에 재판은 안 열렸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재판 결과가 수익 환수에 불리한 참고 자료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공사 손해가 4,895억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1,128억 원 정도로 추산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권에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손해액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항소를 포기한다고 해서 검찰이 다툴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실천하게 인정된다고 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민사 판결에서 반영이 되고요. 한 부장판사는 항소를 포기하면 검찰이 계산한 4,895억 원은 인정받기 어렵다며 민사에서 계산을 다시 하는 건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검찰이 계산했던 4,895억 원에 맞춰서 민사소송을 할 계획이지만 항소 포기 후폭풍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어제 경기도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60대 상인이 몰던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는데요. 먼저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육점 주인이 손님과 얘기를 나누던 순간 한 트럭이 순식간에 시장 통로를 돌진합니다. 곧이어 통로를 걸어가던 행인들을 그대로 덮치고 지나갑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시장에서 트럭이 시장 한복판을 내달리는 장면입니다. 시장 통로를 무섭게 질주하던 트럭은 100여 미터가량을 돌진하다 이곳 소고가게 앞에서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시장 통로를 걷던 손님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뭐 건물 하나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피 흘리고 계시고 몸을 걷어떨면서 춥다 소리밖에 안 하셔서. 평화롭던 평일 오전, 시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핏자국이 보이고 시장 통로를 따라 깔렸던 좌판은 엉망이 됐습니다. 여기도 누워있지, 저기도 누워있지, 여기도 누워있지, 피 철철 흘리고 누워있지, 저쪽에 두 분이 누워있지. 경찰은 트럭을 운전한 6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일단 운전 부주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 남성이 차에서 새우젓을 내리고 매대에 진열한 뒤 운전석에 오릅니다. 화물차가 멈칫하는가 싶더니 잠시 후진하다가 쏜살같이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시장의 생선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팔고 있는데 또 이제 그걸 두 번째 아저씨가 꽃게하고 새우하고 갖고 왔어요. 뒤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앞으로 그냥 달려간 거지. 하필이면 물건 들이는 시간이 늦는 바람에 다친 사람도 더 많았습니다. 물때가 어제 그제가 조금이고 있어 조금 물때가 늦어져요. 자꾸 그러니까 오늘 좀 늦었나 봐요. 그게. 사고 운전자에게서 알코올이나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음주 측정해본 바 음주는 안 나왔고요. 간이 소변 검사하는데 약물도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장면이 포착된 CCTV는 지금까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검사를 의뢰해 급발진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이유는 뭘까요? 현장에 가보니 시장 통로 폭이 불과 2m가 조금 넘었습니다. 사고를 낸 1톤 트럭 한 대만으로도 꽉 찰 만큼 좁았는데요. 트럭이 달려오는 걸 알았다고 해도 미처 피할 공간은 없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럭은 시장 안 통로 100여 미터를 돌진했습니다. 큰 엔진음을 내면서 트럭이 내달렸지만 폭이 좁고 좌우로 긴 형태의 시장이라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CCTV 화면을 보면 피해자들은 트럭이 달려오는 걸 뻔히 보고도 몸을 피할 공간이 없어 변을 당합니다. 시장 폭을 직접 재보니까요. 2m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1톤 트럭 전폭이 1.7m 정도니까 양옆으로 한 뼘 길이 정도밖에는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공간은 없지. 우리 다들 손님들이 가게로 이제 들어오면 몰라도 피하지는 못하지. 게다가 반응 속도가 느린 노년층 고객들이 주로 시장을 찾는 오전 시간대였습니다. 통로에 이제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다니는 거예요. 시장 안쪽 도로에는 소방차만 다닐 수 있지만 가게 물건을 싣고 내리는 트럭에 한해서는 관행적으로 드나들곤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도 차량 돌진 사고가 나 13명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에 무너진 보일러타워 해체 공사를 맡긴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는데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둘 다 답변을 피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호 기자입니다. 무너진 보일러타워 해체 공사를 맡긴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참사 이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공사를 맡은 HJ중공업도 뒤늦게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작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도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동서발전과 HJ중공업은 그 어떤 사과도 해명도 내놓지 않아 비난을 샀습니다. 참사 발생 일주일 만에 늑장 사과를 하고도 두 곳 모두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당할 부분은 감당을 하고. HJ중공업의 하청을 받은 발파업체는 아직도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남은 1명은 아직 위치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최혜병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이영훈 목사가 연루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MBN 취재 결과 특검이 압수수색 당시 이 목사에게 임 전 사단장을 만났느냐고 추궁하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다른 사람이 촬영된 엉뚱한 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여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최혜병 특검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와 관련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 등이 얽힌 정황이 파악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건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들 중에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특검 측은 이 목사에게 임 전 사단장과 만난 적이 있지 않느냐고 추궁하며 사진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특검이 가져갔던 사진 속의 인물은 이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 목사로 착각하고 캐물은 건데 당시 이 목사는 내 사진도 아닌데 이게 무슨 경우인 것이냐며 화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목사는 압수수색 뒤에도 자신은 사건과 연루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면서 특검 수사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 당시 위법한 절차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수사 준비 과정이 면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검 관련 일정부터 전해드립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틀 전 구속된 뒤 처음으로 오늘 내란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5월 큰 불이 나서 가동을 멈췄던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오늘부터 생산을 재개합니다. 6개월 만에 공장이 정상화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가 오늘부터 일제히 겨울 정기 세일에 들어갑니다. 백화점 업계는 전국 점포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치면서 연말 특수를 노립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2025 메이저리그 양대리그 MVP를 발표합니다. 모든 걸 갖춘 남자 LA 다저스의 오타니는 3년 연속이자 개인 통산 4번째 MVP 수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서울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 구역의 높이 규제 완화를 두고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죠. 정부가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고 개발 사업 시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종묘 담장 범위 내에 해당하는 19만 4천 제곱미터를 세계유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앞서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 4구역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142m 높이의 고층 건물 건설을 추진하자 정부가 제지에 나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관련법에 따라 세운상가 재개발에 대해 영향평가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세운상가는 영향평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엔 종묘 그 자체가 세계유산구역으로 지정됐을 뿐 주변 완충구역은 지정되지 않았고 애초에 세운상가일 때는 종묘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종묘의 가장 중요한 역사 유적으로부터 건물이 지어지는 곳은 500m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련 행정 절차를 12월 내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서울시가 영향평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국내 최고령 원전 고리 2호기가 3수에 걸친 심사 끝에 재가동이 확정됐습니다. 2년 전 운행이 종료됐지만 최근 AI 등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33년 4월까지 다시 쓰기로 한 건데요. 이르면 당장 석 달 뒤 다시 전력 생산에 들어갑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1983년부터 40년간 전력을 생산했다가 설계 수명이 다해 2023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수명이 다해도 계속 운전 심사를 통과하면 재가동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22년에야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최종 심의에 들어가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심의에선 4시간이 넘는 열띤 마라톤 회의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심의를 열고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을 허가했습니다.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에 이은 세 번째 계속 운전 허가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재가동에 필요한 안전조치들을 이행하는 등 즉각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재가동이 결정되자 환경단체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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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2호기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력 생산에 들어가 오는 2033년 4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처음에는 핵추진 잠수함, 핵잠이라고 했다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잠으로 명칭을 변경한 우리 정부. 그런데 다시 핵잠 명칭을 쓰겠다고 합니다. 열흘 만에 정부 공식 명칭이 2번이나 바뀌었는데 원칙은 있었던 걸까요? 보도에 윤지원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핵잠 도입이 공식화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잠의 공식 명칭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며 이유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핵폭탄을 연상할 수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화적 이용을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지난 9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안 장관은 원잠 대신 핵잠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틀 만에 공식 명칭이 다시 핵잠으로 변경된 겁니다. 열흘 만에 정부 공식 명칭이 2번이나 바뀐 데 대해 국방부는 국민들이 익숙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에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담길 조인트 팩트시트가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G7 외교장관 회의 계기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약식 회동을 했는데 조 장관은 팩트시트의 신속한 발표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고 루비오 장관은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 문안 조율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간 발표 지연으로 논란을 야기한 만큼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발표 시점 언급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고시원 벽간 소음에 항의하면서 이웃을 살해하려고 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우리나라에서 수개월 동안 불법 체류를 하면서 고시원에서 숙식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거리에 순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황급히 달려갑니다. 놀란 행인들이 한 건물을 바라보는 모습도 발견됩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흰색 점퍼를 입은 다른 남성은 경찰에 붙잡힌 채 연행됩니다. 지난 12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벽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던 30대 중국인이 검거됐습니다. 문 닫고 막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아무 이유 없이 경찰이 왔는데도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이 남성은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를 들고 복도로 나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범행 뒤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자신의 방에 돌아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가슴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가해 남성은 수개월 동안 한국에 불법 체류 상태로 버젓이 고시원에서 숙식을 이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어제 전국 1,300여 개의 시험장에서 2026학년도 수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수능 한파는 없었지만 수험생 수송 작전이 이어졌고 이 시험장에 자녀가 오지 않아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긴장감 넘쳤던 수능 당일 표정을 정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시험장을 찾은 학생들이 응원의 포옹을 나누고 교문을 들어섭니다. 지금 너무 떨리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지금 살짝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이따 5시에 나와서도 좀 웃고 있는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는 수험생. 고속도로 사고로 차량이 막혀 경찰차를 타고 급하게 시험장으로 향하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교문 앞을 떠나지 못한 부모님은 하염없이 바라보다 눈물이 맺히고 두 손 모아 기도하기도 합니다. 큰애도 8년 전에 고3 이제 수능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또 오늘이랑 마음이 또 틀리더라고요. 오늘 시험에 임하는 저 아이가 얼마나 두근거리고 떨릴까 그 마음이 좀 짠했어요. 자녀가 시험장에 오지 않았다며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문제가 안 풀려 눈물을 흘리며 중도 포기하는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이번 수능 실제 응시자는 1교시 기준 49만 7천여 명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탐구는 어려웠던 것 같고 국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후회 없이 했어요. 긴장도 안 했고 잘 봤어요, 저는. 자연계 수험생이 대거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은 이번 수능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평가원은 오는 17일까지 수능 문제 이의 신청을 받아 정답을 확정하고 다음 달 5일 수험생들에게 성적을 배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 온라인상에서는 수험생들의 수능 포기 인증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사연도 각양각색이었는데요. 건강이 안 좋아서 게임을 하려고 심지어 윤 어게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시험을 포기했다는 수험생까지 등장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수능도 어게인 하려고 하나 응시료가 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긴장과 공황 증세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시험을 포기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등장했는데요. 스스로 재수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가슴이 뛰고 글씨가 안 보여 시험을 이어갈 수 없었다며 부모님께 죄송해 집에 못 들어가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빨리 밥부터 먹자 등 따뜻한 위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암투병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방송인 박미선 씨가 약 1년 만에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박미선 씨는 투병 당시 찍은 삭발 프로필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딸의 권유를 받고 촬영했는데 찍어두길 잘한 것 같다. 언제 이런 머리를 해보겠냐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함께 촬영한 조세호 씨, 박미선 씨에게 울먹이며 사과에 나섰는데요. 술파티 논란이 일었던 유방암 캠페인 행사 뒤풀이에 참석한 것에 대해 뒤늦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박미선 씨는 마음고생했나 보다 살이 빠졌다라고 유쾌하게 화답했는데요. 누리꾼들 역시 용기 있는 사과다, 모르는 척 안 넘어갔으니 잘했다, 그 많은 연예인들 중 유일하게 조세호만 사과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70대 남성이 지하 주차장 바닥에 앉아 꽃들을 다듬고 있습니다. 꽃다발의 정체는 다름 아닌 딸의 결혼식 부케였는데요. 미리 제작하면 꽃이 시들까 봐 충북 제천에서 생화를 가져와 현장에서 부케를 만든 겁니다. 작업을 마친 뒤엔 임시 작업실로 이용한 주차장 역시 깨끗하게 치웠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버지의 부케를 든 딸은 결혼식 중에는 눈물이 안 났는데 사진을 보고 나서야 눈물이 났다라고 전했습니다.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누리꾼들은 사진만 봐도 울컥한다, 우리 아버지 보고 싶다,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등의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경치 좋은 8곳 중 하나인 내장산의 단풍이 요즘 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평일에만 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택시 한 대에 5명을 태우고 불법 관광 영업을 하는가 하면 상인들의 호객 행위와 무질서 행태까지 더해져 단풍 명소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다고 합니다. 밀착 취재 강세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장산 가는 길은 아침부터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혼잡한 상황에서 식당 상인들은 도로 앞까지 나와 호객 영업을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는 내장산을 배경 삼아 손님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주변 설명도 해줍니다. 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관광 영업을 하는 건데 단속 대상입니다. 택시의 법정 승차 인원은 4명이지만 1명 더 태우는 것쯤은 예산일입니다. 5번 탔을 때는 5만 원도 받고 그럴 때도 있어요. 보통 10,000원씩 받아요. 현장의 시청 직원은 물론 경찰까지 배치돼 있지만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곳은 내장산 입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에서 택시 임시 승강장을 설치해 불법 영업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원이 안 생기면은 그냥 저희가 세게는 못 하고 있거든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죠. 국립공원 안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탐방로까지 차를 가지고 온 관광객도 있습니다. 노점상에서 틀어놓은 귀를 찢는 듯한 음악 소리는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내장산 왔을 때 첫 느낌이 일단 너무 시끄러웠고요. 주차했는데 주차비가 좀 많이 비싼 편이었고 무질서에 불법 영업까지 판치면서 전국 최고의 단풍 명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밀착 취재 강세훈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라는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죠. 이에 중국은 며칠 전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불장난을 하면 타 죽을 것이란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일본 존립 위기 사태로 본 다카이치 일본 총리. 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私は考えます。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중국의 비난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일본이 타이완과 관련된 노골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협박 섞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立即停止干涉中国内政、挑衅越线的错误言行，不要在台湾问题上玩火。 앞서 주 일본 중국 총영사가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글을 남긴 데 이어 중국 정부까지 가세, 반발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당나귀에게 머리를 걷어차였냐는 폭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양안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방위적으로 펼치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일 양측의 벼랑 끝 대치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케냐의 국립공원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멸종위기종인 코뿔소의 새끼가 태어난 건데요. 어미 껌딱지인 새끼 코뿔소 만나보시죠. 서성이는 어미 코뿔소 옆으로 새끼 코뿔소 한 마리가 보입니다. 어미 코뿔소가 움직일 때마다 졸졸 따라다니는데요. 케냐의 한 국립공원에 사는 14살 된 동부 검은 코뿔소 나무냥이 새끼를 낳은 겁니다. 멸종위기종인 동부 검은 코뿔소가 이 공원에서 태어난 건 지난 2년 사이 겨우 2번째인데요. 수십 명의 공원 관리자들이 공원을 순찰하다가 작은 새 발가락에 찍힌 발자국을 발견해 새끼 코뿔소가 태어난 걸 알았다고요. 이 공원에 사는 동부 검은 코뿔소, 이제 총 9마리가 됐다는데 무럭무럭 자라서 가족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얼마 전 베네치아에 불쑥 등장한 돌고래 소식 들려드렸는데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AI로 합성한 게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붉은 낙엽이 수놓은 미국 보스턴의 찰스강. 오리들이 잔잔한 물결 위에서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생각지 못한 손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작은 악어 한 마리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가 산책을 나온 주민에게 딱 걸린 겁니다. 악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 영상을 본 사람들은 AI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동물보호소에선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강으로 숨어버린 악어를 열심히 찾고 있다고 하네요. 이웃사촌이란 말이 어느덧 낯설어진 요즘 반려동물을 함께 산책시키며 돈독해진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반려동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가을이 무르익은 마을, 반려동물들이 산책 중입니다. 그런데 산책을 하다 말고 열심히 풀을 뜯는 이 동물들, 반려견이 아닌 염소였는데요. 미국 아이다호주의 한 가족이 키우는 반려염소들입니다. 그런데 나날이 염소들의 인기가 많아지며 이웃 주민들도 염소를 한 마리씩 데리고 함께 산책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주민들은 염소를 돌보며 마음의 평화와 이웃 간의 유대감을 느끼고 염소는 사랑을 듬뿍 받는다고 하니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들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800년 넘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반계리 은행나무를 오랜 시간 관찰한 작가의 전시가 열립니다. 또 사형을 선고받고 기쁨의 환호를 터뜨리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담긴 연극도 관객을 기다리는데요.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입니다. 은행나무만 30년, 최성길 작가는 매계절, 매 순간 달라지는 빛과 바람 속에서 나무가 품는 시간성과 생명력을 섬세한 시선과 붓끝으로 포착합니다. 화폭은 단순한 재현이 아닌 은행나무와의 깊은 교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장이나 극적인 퍼포먼스보다는 진지한 관조의 시선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작가는 나무를 그리며 어느 순간 나무가 나를 그리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설명합니다. 바깥 풍경과 그림, 대형 모니터의 가상 세계가 입체적으로 어우러진 환상의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권용래, 백윤조, 변웅필, 아트놈 등 국내외 22명의 작가가 참여해 3호에서 10호 규모의 회화, 도자 등 다양한 매체의 소형 작품을 선보입니다. 올해 8회째인 소품라키 전시는 작은 작품을 통한 즐거움과 행운이란 뜻을 담아 일상 속 가볍게 접근하는 예술 향유를 제안하는 갤러리 조은의 대표 기획전입니다. 신진 작가부터 원로 하백까지 국내 미술계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한남동의 작은 키아프로 불리기도 하는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예술적 행복을 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극 트랩은 섬유회사 외판원이 출장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해 시골 마을에 머물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은퇴한 법 전문가들이 펼치는 모의 법정 이야기로 장치보다는 인물의 내면과 주제의식에 집중하는데 볼거리보다는 서사에 몰입할 수 있어 관객은 한 편의 문학작품을 읽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해 초연에서 호평받아 올해 다시 무대에 올랐는데 박건영이 트랍스로 합류해 색다른 매력을 선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남미의 복병 볼리비아와 일전을 치릅니다. 중원을 책임진 미드필더들의 잇따른 부상 악재에도 반드시 승리를 챙기고 북중미 월드컵 이번 포트 사수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크에서 3경기 연속골을 몰아친 오연규와 파리 생제르맹 소속 100번째 경기에서 도움을 올린 이강인. 여기에 1년 8개월 만에 대표팀으로 돌아온 조규성까지. 소속팀에서 물오른 경기력을 보여준 해외파들의 합류로 완전체가 된 홍명보호가 볼리비아전을 앞두고 최종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피파 랭킹 22위인 대표팀이 오늘 볼리비아를 잡고 나흘 뒤 가나까지 격파하면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에서 이 포트를 사실상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 역대 최초로 이 포트 배정을 눈앞에 둔 선수들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팬들에게 좀 더 좋은 경기력으로 또 결과로 즐거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이 포트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난 상대인 볼리비아는 우리보다 피파 랭킹은 낮지만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브라질을 격파하는 저력을 선보이며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습니다.
게다가 대표팀의 중원을 책임지던 황인범과 백승호가 잇따라 부상으로 이탈한 터라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플랜 B로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결과를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별도로 미드필더 선수들만 해가지고 한두 차례 더 소그룹 미팅을 했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들의 부상 공백을 메우고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하는 이번 볼리비아전은 홍명보호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던 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1년 만에 모두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합니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뒤 분위기가 급변한 건데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는 복귀 결정을 지지한다며 존중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심가현 기자입니다. 뉴진스의 혜린과 혜인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상의 끝에 팀 복귀를 결정했다고 알려온 12일 밤. 2시간 40여 분 뒤 민지와 한이, 다니엘 세 멤버도 잇따라 대중의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1심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항소 마감일 하루 전, 지난해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한 지 1년 만입니다. 저희 5명은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어도어에 반발하며 이탈했던 멤버들이 법적 분쟁 끝에 결국 백기를 든 겁니다. 어도어는 혜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머지 멤버들과도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어도어는 다시 자사 소속이 된 5멤버와의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멤버들 역시 민희진 전 대표가 없는 어도어에 적응해야 합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은 어디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지만 뉴진스는 어떤 상황에서든 5명으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귀하는 멤버들을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로써 1년간의 전속계약 해지 논란과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팀과 소속사 간 신뢰 회복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수능일인 어제 날은 비교적 온화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일교차 큰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텐데요. 화요일에는 서울이 3도 등 서울도 올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심한 곳은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좁혀진 곳도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4.7도, 춘천이 영하 0.1도, 대구 3.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4도, 대전 15도, 부산 19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다음 주 초에는 충남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첫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